안녕하세요. 달빛 사랑채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죠? 한가로운 사랑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놓고 기대어 쉬어가세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높은 산과 푸른 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어느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금처럼 고운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준호, 동생의 이름은 준석이었지요. 두 형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논밭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건강한 몸과 부지런한 손으로 땀 흘려 일한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답니다. 형 준호에게는 아내와 어린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수연이는 8살, 둘째 아들 민수는 5살, 막내 아들 지훈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3살배기였죠. 동생 준석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두 형제는 나란히 논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가 북쪽 논을 맡을게요. 거기가 좀 더 힘드니까요. 아니다, 준석아. 내가 북쪽을 하마. 넌 아직 젊으니 남쪽의 넓은 논을 맡거라. 형님께서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형이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형과 동생은 힘든 일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김을 메고 물을 댔습니다. 구슬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두 형제는 묵묵히 일했죠. 형님, 잠깐 쉬시면서 이 물 좀 드세요. 아까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우물물에 꿀을 타서 준 건데 시원하고 달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그런데 너도 땀을 많이 흘렸는데 네가 마셔야지.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서 마시면 되니까 형님이 드세요.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형제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사이좋게 추수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벼 베는 것은 할 테니까 형님은 벼단을 묶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힘을 합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게다. 낮에는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저녁이면 마당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웃곤 했답니다. 오늘 북쪽론에서 메뚜기를 봤는데 크기가 이만했어요. 준석이 손으로 크기를 표현하자 형의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다음에 너희한테 잡아다 줄게. 이렇게 두 집안은 하나처럼 지냈습니다. 겨울이 오면 형제는 함께 모여 앉아 이듬해 농사 계획을 세우곤 했죠. 준석아, 내년에는 북쪽 논에 콩을 심어보는 게 어떻겠니? 땅이 비옥해서 콩 농사가 잘 될 것 같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그럼 남쪽 논에는 벼를 심고요. 형제 후에는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준호 형제는 참 보기 좋아요. 저렇게 사이좋은 형제는 처음 봐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형제가 저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동생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뭘 얻어가려고만 하는데. 허허,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형제가 어디 있나. 우리 젊었을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 형제들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져요. 우리 손주들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마을의 이장님도 준호와 준석 형제를 늘 칭찬했습니다. 저 형제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양보하니 동네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해.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고 여름에는 비가 적당히 내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논에는 황금빛 벼이 사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형님, 올해는 정말 풍년이에요. 이렇게 벼가 잘 익은 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준석은 들판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 같구나. 형 준호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수를 시작한 형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논에 나가 낫을 들었고 별이 총총히 떠오른 밤하늘 아래에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형님, 손이 좀 부르트셨나 봐요. 오늘은 제가 더 할게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네가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별을 베고 묻고 말리고 타작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추수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는 커다란 벼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황금빛 벼섬을 비추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형님, 우리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다니. 그래, 모두 네 덕분이다.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께서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와, 준호네 올해 대박이네. 저렇게 많은 곡식은 처음 봐요. 이제 남은 일은 형제가 곡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곡식을 나누어 가지자꾸나. 형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그런데 형은 벼섬을 세어보더니 동생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많아요. 반으로 나눠야죠. 아니다, 준서가. 올해는 내가 한여름에 많이 아팠잖니.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넘게 제대로 일을 못했어. 그래서 사실상 너 혼자 일한 거나 다름없지. 당연히 네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해.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께서 다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일하셨는데요. 그리고 형님께서 다치신 건 저 때문이잖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제가 무거운 짐을 옮기려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형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다가 허리를 다치신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형님께서 더 많이 가져가셔야 해요. 그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동생이 다칠 뻔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았겠니? 그래도 형님은 식구가 많으시잖아요. 아이들도 셋이나 되고요. 당연히 형님께서 더 많이 필요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을 한 만큼 가져가는 게 옳은 일이야. 네가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 당연히 네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아니에요, 형님. 저는 식구가 둘 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님께서 가져가세요. 준석은 형이 준 벼섬을 다시 형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몫에서 몇 가마를 더 꺼내서 형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형이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형 말을 안 들을 셈이냐? 다른 건 다 들어드리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동생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형과 동생은 서로에게 더 많이 주려고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형제가 무슨 일로 싸우는 거예요? 글쎄요,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형제는 서로에게 곡식을 더 많이 주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거 참 웃기는 일도 다 있네. 형제가 싸우는 건 봐서도 서로 더 주려고 싸우는 건 처음 봐요. 의좋기로 소문난 형제는 역시 다르구먼. 보통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싸우는데 저 형제는 더 주려고 싸우다니. 동네 사람들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이장님이 나서셨습니다. 자자, 두 분 그만 싸우시게.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어떤 방법이신데요, 이장님? 형제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간단하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분 다 공평하게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장님,
준호가 말하려 하자 이장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준호도 준석도 둘 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 자, 내가 직접 세워서 나눠주지. 이장님은 벼섬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벼섬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이제 됐네. 준호는 왼쪽 것을, 준석이는 오른쪽 것을 가지고 가게. 형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자기 논으로 가져가시게. 날이 저물기 전에 옮겨야 할 게 아닌가. 동네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어서 가져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형제는 정중히 사양하고는 각자 자기 논으로 벼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형 준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앉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옆에서 자던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잠이 안 와요? 아니, 괜찮아. 당신은 자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준석이가 훨씬 더 많이 했어. 내가 다쳐서 한 달 넘게 쉬었으니까. 그런데 곡식은 똑같이 나눠 가지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석이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중간에 아파서 쉬기까지 했잖아. 어떻게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겠어?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다시 가서 더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준석이 성격에 절대 안 받을 게 뻔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석이가 모르게 곡식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기를 1시간. 드디어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깨울까봐 걱정돼서요. 나 잠깐 밭에 다녀올게요. 이 밤중에 밭에는 왜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곧 돌아올 테니 당신은 자고 있어요. 준호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준호는 자신의 논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없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벼섬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군. 낮에는 거뜬히 들던 벼섬이 밤이 되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이가 이걸 매일 들고 다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준호는 동생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가마를 옮기고 두 가마를 옮기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휴, 생각보다 힘드네. 하지만 해야 해. 준석이를 위해서. 5가마를 옮기고 나니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준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벼섬을 들었습니다. 6가마, 7가마, 8가마. 드디어 10번째 가마를 동생의 논에 내려놓았을 때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 다 했다. 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준석이 논에 곡식이 10가마 더 늘었어. 준석이는 내일 아침에 깜짝 놀라겠지?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 늘었는지는 절대 모를 거야. 하하.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땀을 왜 이렇게 흘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걷다 왔어요. 이 밤중에요? 응, 답답해서요. 이제 자요. 준호는 자세한 설명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이제는 푹 잘 수 있겠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동생 준석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형님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어. 형님네는 식구가 5이나 되시는데 준석은 형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는 이제 학교에 다녀야 하니 학비도 들 거고 민수와 지훈이도 자라면서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나는 아직 둘뿐이잖아.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님께서 다치신 것도 나 때문인데 내가 조심했으면 형님이 다치지 않으셨을 거야. 준석은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을 때 형이 재빨리 달려와 자신을 붙잡아 주었죠. 그 과정에서 형이 허리를 다쳤던 것입니다. 형님은 나를 구하려다 다치셨어. 그런데 나만 곡식을 더 가질 수는 없지. 준석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은 계속 자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준석은 다시 누웠지만 잠은 더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께 곡식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준석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준석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 테니 자고 있어요. 이 밤중에요. 응,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걱정하지 말아요. 준석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시니까 최소한 10가마는 더 있어야 해. 그래야 내년 봄까지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야. 준석은 마음을 굳히고 벼섬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차. 젊은 준석은 한 번에 2가마를 지고 형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준석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2가마를 형의 논에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논으로 돌아갔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2번째로 2가마를 더 옮겼습니다. 3번째로 또 2가마, 4번째로 또 2가마, 마지막 5번째로 2가마를 옮기고 나니 총 10가마가 형의 논으로 옮겨졌습니다. 휴, 다 했다. 준석은 뿌듯한 마음으로 형의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형님께 곡식이 10가마 더 늘었어. 형님 가족들이 내년에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지. 준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은 내일 아침에 깜짝 놀라실 거야. 하지만 누가 옮겨놓은 건지는 절대 모르실 거야. 준석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땀을 많이 흘렸네요. 아니에요. 그냥 좀 걷다 왔어요. 이 밤중에 산책을 해요? 응, 답답해서요. 이제 자요. 준석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푹 자야겠다. 준석도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형 준호는 일찍 일어나 논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준석이한테 10가마를 옮겨 놓았으니 이제 내 논에는 벼섬이 주로 있겠지. 준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10가마를 동생 논으로 옮겼는데 벼섬의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센 걸까? 준호는 다시 한번 벼섬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벼섬은 어제와 똑같은 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꾼 건가?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야, 꿈이 아니었어. 분명히 열가마를 옮겼다고. 땀도 흘리고 힘도 들었는데.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동생 준석도 자신의 논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에 형님 논에 10가마를 옮겨 놓았으니 이제 내 논에는 벼섬이 10가마 줄어 있겠지. 준석은 자신의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준석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10가마를 형의 논으로 옮겼는데 자신의 논에 있는 벼섬은 하나도 줄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한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준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벼섬의 수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도깨비한테라도 홀린 건가? 아니면 꿈을 꾼 걸까? 준석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현실이었어. 벼섬을 지느라 힘들었고 땀도 흘렸는데. 준호와 준석 두 형제는 각자 자신의 논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야.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준호는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지요. 분명히 내가 10가마를 옮겼는데 어떻게 벼섬이 하나도 줄지 않았을까? 저녁이 되자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해봐야겠어. 이번에는 더 조심해서 확인하면서 옮겨야지. 준호는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척만 했죠.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자정쯤 가야겠어. 그래야 아무도 안 볼 거야.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준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시도해봐야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하면서 옮겨야지. 준석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준석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역시 밤 11시였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정쯤 가야겠어. 혹시 누가 볼까봐. 준석도 조용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전날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 해. 정확히 10가마를 세어서 옮기고 확실히 준석이 논에 놓고 와야겠어. 준호는 자신의 논에 도착해서 벼섬을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무겁네. 준호는 천천히 동생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준석도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해야 해. 10가마를 정확히 세어서 형님 논에 놓고 와야지. 준석도 자신의 논에 도착해서 벼섬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차. 젊은 준석은 역시 한 번에 2가마를 지고 형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 벼섬을 지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동생의 논으로, 준석은 형의 논으로. 그들의 길은 논과 논 사이의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첫 번째 가마를 동생 논에 내려놓고 두 번째 가마를 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휴, 이제 하나 더 했네. 9가마만 더 옮기면 되겠다. 준호는 땀을 닦으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가 벼섬을 지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건 준석이? 바로 그 순간 준석도 앞에서 오는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형님?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죠.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준호도 물었습니다. 너야말로 이 밤중에 웬일이니? 두 사람은 서로가 지고 있는 벼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설마 혹시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어제도 형님께서 우리 논에 벼섬을 옮겨 놓으신 거였군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논에 벼섬을 옮겨 놓았구나. 두 사람은 벼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형님, 준서가 둘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진정을 한 두 사람은 길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님, 제가 어제 형님 논에 10가마를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논에 벼섬이 하나도 줄지 않았더라고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네 논에 10가마를 옮겨 놓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논을 보니까 벼섬이 그대로 있어서 깜짝 놀랐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같은 수를 옮겼으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더 많이 일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형님께서 훨씬 더 많이 일하셨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쳐서 한 달이나 쉬었잖니. 그건 저 때문에 다치신 거잖아요. 형님께서 저를 구하려다가. 그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시잖아요. 5 식구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2뿐이에요. 식구가 많다고 더 가져가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일을 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평한 거지. 하지만 형님. 준서가. 준호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 넌 정말 착한 동생이야. 형님. 하지만 나도 네 형이잖니. 동생을 챙기는 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야. 준석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형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허허. 우리 둘 다 참 어리석었구나. 네, 맞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글쎄다. 이대로 두는 수밖에 없겠지. 서로 옮겨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래. 그냥 똑같이 나눠 갖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네, 형님.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벼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자, 내가 가져온 걸 다시 우리 논으로 가져가야겠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가져온 걸 우리 논으로 가져가야겠어요. 준석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너 오늘 몇 가마나 옮겼니? 아직 2가마밖에 못 옮겼어요. 형님은요? 나도 2가마 정도 옮겼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가져갑시다. 두 사람은 함께 벼섬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도우며 옮겼죠. 형님, 제가 들게요. 형님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니잖아요. 괜찮다. 둘이 들면 더 가볍잖니? 그래요. 그럼 함께 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벼섬을 들고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벼섬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형님, 오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구나. 네, 맞아요. 형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만큼 저도 형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형님, 저 정말 행복해요. 형님 같은 분이 제 형이라는 게. 나도 그래.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저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 아름답구나. 마치 우리 마음처럼 밝게 빛나는 것 같다. 다음 날 이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진 것일까요? 사실은 그날 밤 마을 이장님이 잠을 못 이루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두 형제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장님은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지요. 이장님은 조용히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정말 감동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형제는 처음 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형제 이야기 들었어요? 들었죠.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형제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네. 우리 손주들한테도 저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아이들까지도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준호 아저씨랑 준석 아저씨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 정말이야.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단다. 우와, 저도 동생한테 잘해줘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일이 있은 후 두 형제의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여전히 함께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이제는 곡식을 나눌 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님, 올해 수확한 곡식입니다. 고맙다, 준석아.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네,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하, 그래. 우리 그날 밤 일을 잊지 말자.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형제는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몫에 만족하며 감사했죠. 봄이 되면 함께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가을이면 함께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죠. 준호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수연이는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씩씩하게 자라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막내 지훈이도 귀엽게 자라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준석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형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형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준석아.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마. 두 형제 가족들도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으며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죠. 준호가 아플 때면 준석이 밤새 간호했고 준석이 힘들 때면 준호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자 두 형제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준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정말 사이가 좋았단다. 어떻게 좋았는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줄게. 옛날에 말이야. 준호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겨섬을 서로 옮기려고 했던 일, 밤에 우연히 만났던 일, 그리고 서로 껴안고 울었던 일까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할래요. 준석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와 큰아버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단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준석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알겠니? 네, 아빠. 이렇게 두 형제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부모가 되었고 또 그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마을에서는 형제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의 마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우애는 여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은 행복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형님이 계셔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일을 기억하니?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나도 그래. 그날 밤 네가 나를 위해 벼섬을 옮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아, 우리 다음 생에도 형제로 태어나자. 네, 형님. 꼭 그러고 싶어요. 노을이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의좋은 형제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